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뭘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 보면 뭘 읽을지 잘 모르시겠죠? 힌트가 있습니다. 이들 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비딕이 보이고 롤리타도 보이네요. 자,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선정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 시리즈 1편으로 제가 선정한 책은 잘 모르시겠죠? 독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독일어? 괴테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유명한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한 5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읽은 것 같고, 뭐 시대별로 10대 때, 20대 때, 뭐 30대 때 이렇게 계속 읽었던 책 같습니다. 재밌고, 뭐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자,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The Sorrow of Young Wer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딱 맞죠?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서간체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요한 울프강 폰 괴테 풀레임입니다. 괴테 풀레임. 괴테가 쓴 자전적 소설. 근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전적 소설이다. 영감을 얻어 쓴 거겠죠. 자신의 삶에서. 처음 출간된 것은 1774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300년 가까이. 아직 300년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소설인데 세계문학사에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독일 문학에서 Sturm und Drang Period. 이게 뭘까요? Sturm und Drang. 이거 독일어로 그대로 써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렇게 부릅니다. Sturm und Drang Period. 질풍노도의 시기. 스톰이겠죠? 폭풍. 자, 그리고 이 스트루문트 드랑, 질풍노도의 시기, 독일 낭만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독일 낭만주의는 유럽의 이제 19세기 초에 전반기와 중반기에 밀어닥칠 낭만주의, 로맨틱 무브먼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낭만주의 문학에 예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소설이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일생에 우리가 뭐 읽어야 될 책 만약 100권을 고른다면 꼭 들어가야 될 책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지점은 괴테가 이 소설을 굉장히 어린 시절에 24살에 괴테도 장수했습니다. 24살에 썼다라는 거 첫 소설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을 6 weeks 6주 만에 썼다라는 겁니다. 저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6주 만에 장편 소설을 써낸다? 굉장합니다. 자, 여기서 뭐 괴테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했다라는 지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괴테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괴테는 인류사 우리 총인류 문명사에서 이렇게 가장 뛰어난 천재 이런 걸 뽑으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뇌과학자가 추론이겠죠. 뭐 괴테의 뇌가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추론해서 이렇게 여러 인류사의 중요한 지식인들, 뭐 예술가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뭐 뉴턴이나 뭐 이런 뭐 여러 수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다. 뭐 그 영향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아마 이거 같습니다. 괴테는 문학에서도 뛰어났지만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과학에 특히 빛에 대한 색채 여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 이런 논문도 있고 에세이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작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요 정도만 괴테를 짧게 소개하고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 스트룸 운트 드랑입니다. 스트룸 운트 드랑. 여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 반드시 요 단어를 기억하시라. 칠풍로도의 시기라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독일어로 스트룸 운트 드랑 피리어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이 나오고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집니다. 전 유럽에 독일에서 첫 발표가 됐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아주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소설이 되고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쓰자마자 괴테는 유럽 전역에 특히 귀족사회 그때 뭐 사교계라고 불리는 하이 소사이어티 이 사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괴테는 이 소설로 사실 괴테하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지금 영어 제목이 The Young Werther. 이거 뭐 영어로 베르터라고 또 읽겠죠? 독일어로 베르터라고 읽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베르테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젊은 베르터의 슬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르테르지? 요거는 아쉽지만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베르터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베르테르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곳은 역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독일 문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동경제국대 독일어과가 일본 문학의 주류입니다. 주류 중에 주류, 권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처음 번역되었을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소개가 되었고 이게 굳어져 버린 거죠. 자, 베르터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냥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뭐 익숙해서 다 베르터가 잘 안 나옵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의 작품들 중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작품이 우리 파우스트죠. 괴테가 정말 나의 문학적 성취를 이루겠다라는 포부, 야망을 갖고 쓴 작품이 이 파우스트입니다. 1, 2권으로 나눠진 거 보면 양이 두껍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 그 중간에 빌헬름 마이스트의 수업시대, 중년기에 쓴 작품인데 이 작품도 꼭 읽어야 될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괴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역작인 에세이,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괴테가 성공하고 나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고 이 작품을 읽으면 괴테가 예술에 바치는 그 열정, 정열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척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괴테의 삶과 연관해서 직접적으로 썼기 때문에 괴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야 될 작품. 또 그리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요렇게 작품들을 추려서 저도 오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읽어 나갈 생각입니다.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대체로 저는 다 읽은 작품이지만 이제 소개를 언제 할지 이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1772년 그가 실습을 위해 제국 고등법원이 있는 베슬러에 가게 되었을 때 샬로테부라는 아가씨,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한 여성과의 불행한 사랑을 경험한 후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성공작이라기보다는 당시 젊은이들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문제작이었다.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문제작인지 좀 흥미를 가지시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베르테르 슬픔 다 읽어서 이 내용도 아실 것 같은데, 또 젊은 세대들은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 작품 나눠서 소개할 건데 가장 마지막에 그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작이었다. 충격적이었다. 기억하시고요. 주인공 베르트의 사랑과 절망, 고뇌와 죽음을 그린 단순한 연애 수준을 넘어서서 관습과 규범으로 억압하는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괴테의 자유와 감정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 번역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학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뭐 의미를 찾는 것이겠죠.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괴테가 쓴 이 베르테르라는 주인공의 내면 세계가 굉장히 흥미롭다. 이것만 보는 재미로도 이 작품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괴테의 자유와 감정에 대한 의지, 막 이런 것까지, 거창한 것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가 연애사, 한 청년의 연애, 그리고 사랑의 감정, 여기에 어떻게 빠져드나, 이 감정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뒤흔드나, 이런 것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이 작품을 읽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1771년 5월 4일 떠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친구여. 친구에게 편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서간치 문학이라고 그러고, 독일에 특히 유독 이 서간치 문학, 아마 괴테의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성공 탓인지 이 이후로 독일 문학에서 서간치 문학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난 이곳에 와서 무척 원기왕성하다는 시골입니다. 이 멋진 고장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엔 다시 없는 청량제이고, 게다가 봄이란 계절이 내 가히 눌리기 쉬운 마음을 구석구석 어루만져 준다네. 이 시골의 아름다움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자, 포냄 백작의 정원. 후락한 정자에 앉아서 나는 몇 번이나 고인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네. 머지않아 난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자, 이 청년의 신분, 귀족, 계급,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유산으로 이 그 백작의, 포냄 백작의 정원을, 이 저택을, 영지를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보통의 신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스트롱 운트 드랑 피리어드, 질풍노도의 시기의 문학을 규정짓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눈물입니다.
고인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네.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네. 이 청년은 툭하면 웁니다. 눈물을. 자, 여기 스트롱우트 드랑 문학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 감정의 격함입니다. 눈물은 감정이 우리가 가장 복받쳐 올랐을 때,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흐르잖아요.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 뭐 슬픔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는데 이 스트롱우트 드랑 시기에 이 사람들은, 주인공들은 이 감정이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조울증이라 그러나요? 좋을 땐 너무 좋고 나쁠 땐 너무 나빠서 이 사람들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여기서 또 울어야 돼? 뭐 이런 느낌? 우리 현대인들, 감정이 좀 메마른 현대인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들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스트루문트 드랑이라는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유럽의 낭만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거를 중점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눈물을 기억하시라. 우리나라 말로 질풍노도 보이시죠? 거센 폭풍이 치고 파도가 밀려온다. 이런 느낌,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라. 자,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나도 모르게 두 눈에 이슬이 맺혀서 또 눈물을 흘렸죠? 주위의 모든 사물과 푸른 하늘이 온통 내 영혼 속에 마치 연인의 모습처럼 스며드는 것이지. 이것은 기쁨의, 감동의 눈물이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거리를 벗어나면 바로 그곳에 샘터 하나가 있네. 1시간쯤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고 말았어. 그 샘터에는 마을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작업이야말로 가장 죄 없는 일이지. 예전에는 공주님도 물을 길러 샘터에 왔다 하지 않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샘가에서 상대편을 알게 되고 결혼도 신청했던 거야. 그러므로 분수나 샘터 주위에는 언제나 은혜로운 정령들이 살고 있다네. 자, 우물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구체적으로는 연애사들. 우리나라에도 뭐 이거 많죠? 우물가에서. 대중가요도 있고. 자, 흥미롭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우물가에 가서 이제 사람들, 거기에 이제 주로 여성들이 오겠죠? 물을 길르러. 벌써 아는 사람이 생겼네. 신분은 낮은 사람들이지만 모두 나를 좋아한다네.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자, 우물가에 대체적으로 물을 길러러 오는 처녀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알고 된 사람들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소위 자뻑이 굉장히 심하죠? 이 자뻑이 심하다. 이것도 스트로문트 드랑의 한 특징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서간체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는 평등하지 않으며 평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존경받기 위해 하층 계급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는 것이 무서워서 적에게 등을 돌리는 비겁한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네. 흥미로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18세기 후반 독일입니다. 독일은 20세기나 되어서야 정확하게 19세기인데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에서 통일이 되고 통일국가가 되죠. 그 이전에는 전부 신성도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하에 수없이 많은 300개가 넘는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물론 독일 게르만 민족이라는 의식들은 공유하고 있었겠지만
자, 이 이야기는 근대 국가의 발전이 독일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평등하지 않으며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평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독일의 이 정치 사상이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느리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등,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부르주아지의 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귀족으로부터 왕족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자유를 부르짖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평등의 사상. 평등 사상은 상대적으로 독일에서 뒤처졌다.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이 뭐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화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시민 권력을 차곡차곡 쌓아나간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늦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괴테 문학의 특징을 또 잡아낼 수 있습니다. 괴테의 문학의 특징은 대단히 보수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비판적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괴테 문학 자체가 조금 낡고 보수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괴테를 읽을 때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된다. 바로 그 답답함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특권 의식을 가진 주인공 베르테르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절대. 그리고 또 평등할 수도 없다. 자, 바이마르 공국이었나요? 거기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남쪽, 독일 남쪽 그 작은 공국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정치가가 괴테입니다. 실제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또 아주 젊은 시기에 이미 이런 의식이 자리 잡았다. 괴테는 귀족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에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중산계급 출신인데, 그냥 중산층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괴테의 그 생가나 이런 것들을 여행하는 코스들도 있는데, 독일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저택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 기념관들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자, 우물가입니다. 샘터에서 물통을 가져온 아가씨들한테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하고 묻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하는 거야. 사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내가 말하자 또아리를 머리 위에 반드시 얹더군. 그래서 거들어 주었지. 자신은 지금 아주 관대하게 이 하층민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말도 걸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사실은 또 그 시기라는 거 18세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실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들어온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고, 루스와 볼테르가 활동한 시기도 거의 비슷한데, 괴테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친절하고 다정한 청년이다, 마음씨 좋은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법이 아주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체 나의 어디가 매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네.
또 한 사람 좋은 분을 알게 되었네. 공작 집안 출신의 법관인데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맏딸에 대한 평판은 대단해. 자, 복선처럼 깔아놓았습니다. 지금 공작 집안 출신의 법관의 딸, 이 사람이 9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맏딸, 이 평판이 좋다. 이 맏딸이 이 베르테르와 얽히게 됩니다. 자, 5월 20일, 18일 후에 첫 편지를 보내고 나서 18일 후에 쓴 편지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겠죠. 빌헤름, 지금 편지를 보내는 친구의 이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네. 나는 나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찾아야겠네. 물론 모양이 뚜렷한 힘찬 세계는 아니야. 예감과 희미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세계지. 나는 꿈속에서 그러한 세계 속으로 기꺼이 몸을 내던져 가고 있다네. 자, 괴테 문학을 특징 지우는 문장이 딱 나왔습니다. 우리가 독일 문학, 그리고 특히 이 괴테가 첫 출발이죠, 독일 문학에. 이 문학들 소설들을 읽으면서 빠져든다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 특징들이 내면 세계라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찾겠다.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찾겠다. 이게 독일의 철학의 그 스타일들, 굉장히 독특하죠. 소위 관념론,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칸트로부터 시작되어서 저기 20세기 하이데거까지 쭉 이어지는 독일 감론론의 세계관, 그런 특징들이 이 문장에 잘 보입니다. 내면의 세계. 고전 문학으로 이야기하면, 고전 철학으로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기보다는 플라톤적인 것이죠. 이데아, 내면 세계, 관념, 형이상학. 그 특징들이 여기에 드러났다. 나는 기꺼이 고백하겠네. 그런 인간, 곧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해를 보내며 인형을 안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일세. 요 굉장히 시니컬한 문장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내면서 인형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무의미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조금 더 읽어보죠. 또 자신의 무가치한 사업이나 자기 멋대로의 취미까지 그럴듯한 명칭을 붙이고서 그것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사업이랍시고 버섯이 내세우는 그런 녀석들도 확실히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녀석들은 행복하단 말일세. 24살에 쓴 소설 청년의 내면 세계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냉소적인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소위 말하는 타인은 지옥이다. 저렇게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해하는 모습. 이건 뭐 우리가 20대 때 청년 시기에 흔히들 경험하게 되는, 저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백화점에서 옷이나 사고, 자동차에 뭐 열광하는 남자들, 한심해 보이는 거죠. 이 청년은 베르테르는 좀 더 깊습니다. 그게 왜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청년처럼 깊은 고뇌에 빠져 있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사유입니다. 사유의 과정을 깊게 거쳐가는 이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으로서는 그냥 삶의 일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려는 보통 사람들은 한심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마을에서 1시간쯤 걸리는 데 빌하임이라는 곳이 있지. 요리집 주인 여자는 젊지도 않으나 애교가 넘치고 활발해. 포도주도 있고 맥주도 있지. 커피도 있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걸작은 두 그루의 보리수일세. 나는 요리집에서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이 광장에 내오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호메로스를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지. 자, 하루하루를 인형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취미가 달라. 나는 아주 울창한 이 자연 속에 있는 한 아늑한 공간을 찾아서 카페죠.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서 커피만 마시면 나는 특출해지지 않습니다. 뭘 한다? 거기서 호메로스를 읽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카페 가서 커피 먹고 맥주 먹고 뭐 요리하고 그렇게 돌아온다? 이거는 평범한 인간. 나는 아주 특별한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 호메로스 읽는다. 자, 호메로스는 고대 히랍, 그리스의 시인입니다. 제가 호메로스는 할 거고 그래서 오늘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500년 혹은 2700년 전이라고 불리는 시기도 태어난 시기도 활동한 시기도 불분명한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았을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 문학사에서 우리 문학은 호메로스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 진지하게 접근하시는 독자들은 호메로스를 피해 가시면 절대 안 된다. 호메로스를 읽지 않고 서구의 문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현대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작가가 이 호메로스입니다. 자, 어떤 작품들? 요 작품입니다.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트로이 전쟁 10년, 또 트로이 전쟁 10년을 거치면서 이후에 10년. 주인공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뭐죠? 뒤에 아킬레스라고 아킬레우스가 등장하고 일리아스의 오디세이아는 그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장군들이죠. 그리스의 연합군 장군.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중요한 건 호메로스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두 작품이 있는데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베르테르의 이 자긍심, 제가 자뻑이라고 했는데 스스로의 자긍심.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지금 호메로스를 읽는다? 이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되게 30대 때 읽었는데 좀 늦게 읽은 편이죠. 쉬운 텍스트가 아닙니다. 아주 두껍고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너무너무 까다로운 오디세이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다음에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림 쪽으로 옮겨갑니다. 시선이 그림, 사실적인 그림의 감동. 무한히 풍부한 것은 자연뿐이라네.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네. 시민사회를 칭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네. 규칙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뭘 침해한 것이나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진 않네. 그래서 지금 이 청년 베르테르의 예술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아름다움, 미적 최고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자연입니다. 18세기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베르테르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스트롱운트 드랑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그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말했고 이 독일 낭만주의 스트롱운트 드랑을 대표하는 그림이 탁 나왔습니다. 작품 제목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가 1818년에 낸 그림이다. 이 그림이 독일 낭만주의, 특히 스트루문트 드랑이라는 이 문의 사조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 기억하십시오. 규칙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진실한 감정과 진실한 표현을 파괴하고 마라. 자네는 반대할는지 모르겠군. 규칙은 오직 제한하고 불필요한 덩굴을 자를 뿐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법을 공부한 청년인데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규칙, 사회가 만들어 온 질서, 법 체계,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앞서 이 번역가가, 평론가가 이야기한 부분이죠. 답답한 사회적 질서에 반항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애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그럴듯하게 해보지.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을 둘로 나눠서 그 일부는 일에, 그리고 남는 휴식 시간을 아가씨에게 바치면 어떨까? 자, 이 부분은 베르테르의 내면이 아니라 보통 흔히들 친구들한테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써라, 시간과 부를. 그리고 재산을 계산해서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그 나머지로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지 않은가? 또 선물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 물론 그 충고를 따르면 유능한 청년은 되겠지. 라고 베르테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나? 내 일에 충실히 일하다가 그 남는 시간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그 시간을 쓰고, 또 그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맞춰서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연애관에 대해서 이 베르테르는 동의하지 않죠.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야? 자, 독일 낭만주의, 질풍노도의 시기, 스트룸 운트 드랑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연애를 받아들이지 않죠. 사랑에 빠지면 극단적으로 저 끝까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폭풍 속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시간 나눠 쓰고 선물을 할 때는 적당하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사랑은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이해하시겠죠? 자, 자신의 이야기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연애는 마지막이야.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알레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은 알레고리의 예술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드러내려고,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걸 드러낸다. 이게 알레고리인데, 지금 이 괴테는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 이야기, 특히 문학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청년이 예술가라면 그 예술 역시 끝장일 거야.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일이 왜 이렇게도 희귀한 것일까? 신사들은 자기들의 정자나 튤립 꽃밭, 채소밭 따위가 물결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하고 근심하며 미리 예방하는 뜻에서 제방을 쌓고 도랑을 파기도 한다네. 나는 이런 예술론에 대해서 반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들, 소위 젠틀맨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정원에 꽃밭을 키우면서 이게 홍수가 나면서 휩쓸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 이게 뭐가 예술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베르테르가 생각하는 예술의 세계는 저 미지의 세계, 폭풍이 몰아치는 세계, 그 웅대한 자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어떤 한 세계, 이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그 세계의 본질을 찾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술이고 진짜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똑같죠. 남는 시간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뭐 적당한 곳에서 리저너블한 가격으로 밥을 먹고 돈을 쓰고 이런 연애는 의미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학과 예술론의 하나의 알레고리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악몽.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처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그림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아늑하고 즐겁게 자신의 좁은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이제 겨울이 왔구나 하는 생각밖에 별다른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제가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시니컬한 정도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멍청한 생각밖에 안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나의 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킨다. 정말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스트롱트드랑 질풍노도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 청년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 시시한 따분한 세계 속에 안주하려는 보통 사람들,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죠. 자, 밑에 그림도 한번 보시죠. 자연 속에 있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 이미지를 보시고, 일전에 그림에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림없이 문학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야. 요컨대. 자,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제 우물가에서 처녀들,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고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고, 지금 20대 청년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정말 중요한 게 사유라는 거죠.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이 청년의 꿈입니다. 자, 이 청년이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괴테의 문학론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일까? 요컨대 요약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담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너무 멋집니다.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괴테가 아까 좀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평등도 좀 평등 사상에서도 되게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도 계속 기존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서 그냥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를 읽으면 놀라게 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문학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담하게 표현해라. 이거는 우리 300년 전 이 괴테라는 대문호가 작가가 되고 싶은 청년들한테 아주 딱 효율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 소설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담하게 표현해라. 이러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문학으로 가는 그 길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6권 정도의 장편 소설을 냈는데 나는 정말 여기에 맞는 소설을 썼나? 라고 내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담하게 표현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자뻑에 가까운데 이건 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대담하게 표현했을까? 라는 질문에는 쉽게 yes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대담하게 표현한다? 이 부분 정말 어렵습니다. 자, 앞부분은 문학의 주제입니다. 그죠? 내용은 중요한 걸 써야 된다.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담하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가 형식에서 좀 게을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지, 왜 완전한지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에게 송두리째 반했으니까. 정말 슬기롭고 순진하며 똑똑한 아가씨야. 명랑하고 부지런하고 게다가 침착한 마음씨는 또 어떻고. 빌헤름 8명의 동생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네. 눈물을 안 흘린 게 다행이네요. 자, 공작 출신의 법관인 이 남자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맏딸에 대한 평판이 좋다. 이 이야기는 익히 들었고 이 아가씨를 결국 알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로테입니다. 베르테르의 사랑. 샬롯테 부부라는 실제적인 자신이 만났던 한 사람의 대역인 거죠. 그래서 반자전적 소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반부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2부는 이 로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기억하라는 독일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스트룸 운트 드랑,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친다. 이 그림 속에 지금 폭풍이 올 것 같죠? 아직 파도는 치고 있지 않지만 로테와의 사랑이 어떻게 될 건가?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노도가 일어나죠. 그 노도 속에서 폭풍과 노도 속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책 읽는 토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전을 읽어가는 시리즈 첫 번째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끼 있죠? 제가 키운다? 저와 함께 살아가는 토끼입니다. 토끼 이름은 해리. 다음에 작품 이야기할 때 왜 해리인지 알려드리고 우리 해리와 이렇게 재밌는 소설 읽는 것 좋네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좋습니다. 혼자서 떠들고 있어서 처음에는 바보 같은 짓인가 마이크 잡고 혼자서 책 읽고 그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점점 재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